안녕하세요. 지원자쌤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1 개념 완성 생활공간과 사회 중에서 초단원 1단원 산업화와 도시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이제 5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인데 이 5단원은 작게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돼요. 첫 번째가 산업화와 도시화, 두 번째가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 세 번째가 우리 지역의 변화예요. 세 주제 모두 내신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꼭 등장하고요. 산업화와 도시화랑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주로 산업화와 도시화나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이 변화했다라는 자료를 먼저 줘요. 그 자료를 통해서 이게 산업화나 도시화가 진행됐다, 아니면 과학기술이나 교통통신이 변화했다라는 걸 파악하고요. 그로 인한 변화 모습을 선지해서 고르는 식으로 많이 출제되거나, 아니면 자료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이 누가 더 많다라는 자료 해석 문제도 종종 등장해요. 그렇게 등장하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진 않고요. 평가원 예시 문항을 봤을 때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렵게 등장하진 않았어요. 이 파트에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조사는 만약 우리 지역의 변화, 마지막 3단원은 5-3단원은 지역조사 그 순서 과정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 써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5단원 자체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다른 단원에 비해서도. 그래서 중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산업화와 도시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 거고요. 산업화와 도시화랑 이 다음 단원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뭔지 보고, 그 개념을 먼저 보고, 그로 인한 변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하면 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의 의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우리의 변화 모습, 마지막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개념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가 주로 등장하니까 문제는 또 따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수업 진행해볼게요. 산업화랑 도시화의 의미부터 볼게요. 산업화는 당연히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된 게 산업화예요. 산업화의 의미가 뭐냐면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되는데, 제가 수업 중에 딴소리 해서 미안해요. 글씨를 학원에서도 하면 너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조금 새로 개발한 게 뭐냐면 글씨 이거를 두께를 줄였어요. 그런데 좀 낫대.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 악필을 보고 공부했을 거란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글씨 연습도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산업화의 의미는 뭐냐면 산업구조. 산업구조란 말은 그 한 국가 내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은지를 산업구조로 주로 설명을 해요. 산업구조라고.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산업화라 그래요. 이해 가나요? 근데 1차 산업은 우리가 주로 농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은 공업, 제조업, 우리 뭐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죠? 제조업. 3차가 서비스업. 그래서 여기도 뭐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넣어도 되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저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죠. 여러분들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뭐 의료, 교통, 지하철 서비스 이런 거, 교통 서비스, 또 뭐 음식점, 병원, 은행 전부 다 서비스업이에요. 이해 가죠? 그래서 다시 산업화의 뜻이 뭐냐면 1차 산업,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현상,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산업화라 그래요. 오케이? 산업화가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변화는 기계화랑 분업화로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잖아, 기계로.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증가하고 어떤 물건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살짝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산업 구조는 압도적으로 3차 산업이 많아요. 서비스업이 78% 되고요. 2차 그다음에 1차 산업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 농업 종사자가 5%밖에 안 됩니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쳤을 때 250만 정도만 농업에서 종사하는 거죠. 이해 가죠? 이제 대한민국 산업 구조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산업화. 그다음 도시화 보겠습니다. 도시화의 배경은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가는 게 도시화의 배경이죠. 그걸 이촌향도라고 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도시화의 의미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도시화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시적 생활 양식,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확대되는 현상을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도시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도시화야. 이해 가나요? 현재 전체 인구,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 전체 인구 중에서 60%가 도시에 거주하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땐 사우스 코리아만 보면 전 세계 인구의 다시 사우스 코리아만 봤을 때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해요. 이거 밑에서 도시화 과정을 볼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도시화 종착 단계에 있다고 봐요. 종착 단계가 뭔가요는 바로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대륙별 도시화율을 볼 거야.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가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만 다 써줄게요. 친절하게. 다음이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갈리면 오세아니아랑 아시아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을 건데 요 세 대륙은 주로 우리가 좀 선진국이 많다라고 여기거든요.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대륙은 선진국이 많아서 도시화율이 높아요. 이해 가죠? 이건 대륙의 평균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 여기서 뽑으면 대부분 90%가 넘어요. 80%, 90%가 넘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으로 분류를 하지만 그럼에도 도시화율이 두 번째로 높다라는 포인트를 알아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 됐고 아시아랑 아프리카는 도시화율이 낮고요. 아시아 중에서 뭐 한국,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화율이 낮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로 보면 이렇게 낮아요. 이해 가죠?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니까 알려줬겠죠? 알아둡시다. 자, 그럼 밑에 도시화 과정을 보겠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세 단계로 쪼개서 살펴봐요. 첫 번째가 초기 단계. 도시화율이 0%에서 20%대를 초기 단계라 그래. 그럼 도시화율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 그래.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100명일 때 도시에 사는 인구가 10명이야. 그러면 이때의 도시화율은 10%죠? 이해 가죠? 이게 도시화율인데 도시에 사는 인구가 0%에서 20% 정도 될 때를 도시화 초기 단계라 그래. 이때는 당연히 봐봐 0%에서 20%가 도시에 살면 나머지 80%에서 100%는 시골 농촌에 사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 중심의 농업 사회예요. 이때는. 그 다음 도시화율이 20%에서 80%가 되면 도시화 가속화 단계.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도시로 많이 와요. 이때 이촌향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 단계예요. 도시화율이 80%에서 100%.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현재 90%에 있기 때문에 종착 단계에 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 의미고요. 도시화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다만 도시화율이 가장 높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늦죠. 어차피 대부분 다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화율 증가는 둔화돼요.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미 다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죠? 그리고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교회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대도시권이 형성되는데, 이 개념 중요하지만 자세한 건 2단원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간단히 보면 대도시의 인구나 기능이,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주로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나라에서 치면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때는 1,000만 명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더 이상 집 지을 공간도 없고 교통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에서 못 살겠다 해서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죠. 뭐 여기는 뭐 성남, 여기 뭐 안양, 여기 하남, 남양주, 여기는 일산, 이렇게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에 살던 인구랑 뭐 회사 기능들이 다 빠져나가요. 회사들도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주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를 교외화 현상이라 그래. 그 다음 이 서울이랑 주변 경기도를 전체를 묶어서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대도시의 인구, 서울의 인구나 기능이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주변 지역이 성장하고, 주변 경기도의 인구가 늘겠죠. 그러면 주변 뭐 경기도에 회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전체를 묶은 걸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시기가 종착 단계다라고 알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은 서단원 2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앞에 그림을 잠깐 볼 건데, 이게 이제 도시화 단계, 아까 도시화 과정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0부터 20%가 초기 단계, 20부터 80까지가 가속화 단계.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늘죠. 도시 인구가, 도시화율이,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도시화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반대로 종착 단계에서는 도시로 이주하는 비율, 도시화율 증가율이 낮죠.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속화 단계 때는 도시화율이 급증하니까 기울기가 그만큼 높고요. 여기는 반대로 도시화율이 낮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내신에 많이 등장하니까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도시화율은 지금 보듯이 90%가 넘는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냐면 1960년대부터 진행돼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산업화랑 도시화로 인한 변화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자료에서 우리가 산업화랑 도시화에 관련된 자료를 줄 거예요. 산업화랑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진행되었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선지에서 물어보는데, 선지 내용이 주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산업화랑 도시화로 인해서 이런 변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도시 기반 시설, 도시에 상하수도, 전기, 도로, 가스 이런 게 설치돼요. 이건 도시에만 설치되는 거야. 알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많죠. 90% 이상이 도시에 사니까 도시가스, 전기, 수도 이런 거는 도시에만 돼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분들은 이거를 다 셀프로 해야 돼. 그래서 도시가 편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두 번째,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땅덩어리는 그렇게 좁은데 1,000만 명 가까이 한때 살았죠. 지금은 900만까지 줄었는데, 사람이 이 좁아 터진 곳에 너무 많이 사니까 이 땅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 봐봐, 서울은 이만한데 건물을 막 짓다 보면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옆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이 위로 올라가요. 이 제한된 땅 안에서 이 땅을 최대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토지를 집약적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고요. 그 의미는 건물이 위로 솟는 거예요. 이해가지? 더 이상 이 옆으로는 못 지으니까, 땅이 없어서, 건물 지을 땅이 없어서. 이해가죠? 다음, 도시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는 도시 내부 구제만 따로 출제할 수 있는데,
출제할 수 있어요. 내신에는 진짜 꼭 한 문제씩 나오고요. 이 내부 구조를 물어보는 게 아마 근데 평가원에서도 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문제에서는 없었어. 그렇지만 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산업화랑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내부 구조가 쪼개지는 거야. 도시 내부 구조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예시를 들면 서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역이 구분되는 현상이에요. 서울 안이야, 서울 안.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일단 도심, 부도심, 중간, 주변 지역 이렇게 넷으로 쪼개져요. 왜 쪼개지냐면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예요. 이렇게 서울 지도가 깜짝이야 캡처가 돼버리네. 서울 지도가 있으면 봐봐 좀 두꺼운 걸로 해줄게. 이건 이 가운데 이 가운데가 도심이거든요. 이 가운데에서는 서울 어느 끝을 가더라도 한 지하철로 40분이면 가요. 근데 서울 이쪽 끝에서 서울 이쪽 끝에 가려면 지하철로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서울의 가운데에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죠. 그러니까 어디든 가기 쉽죠. 그걸 접근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 이해 가나요? 반대로 이쪽 끝에들은 반대쪽 가려면 2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고 접근성이 좋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몰려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가운데가 집값이 비싸져요. 어머, 왜 자꾸 캡처되는 걸까요? 넘어가지는 않고. 이해 가니?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대, 집값이 비싸져요. 이해 가니? 물론 정확한 지대의 의미는 집값은 아닌데 그냥 집값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집값으로 생각해도 돼요. 지대를. 그래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대가 높다. 즉 가운데 도심은 접근성과 지대가 모두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도심은 그렇게 높고요. 그러면 이 바깥으로 갈수록 접근성과 지대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접근성과 지대에 따라서 기능이 분리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일수록 어마어마하게 비싸. 물론 서울은 다 비싸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일수록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값 월세를 낼 수 있는 애들만 가운데에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못 내는 애들은 점차 바깥으로 밀리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 비싼 부도심에 월세를 낼 수 있는 애들은 또 부도심에 남고 또 그 다음으로 비싼 중간 지역에 월세를 낼 수 있는 애들은 중간 지역에 남고 그것마저도 못 내는 애들은 이제 주변 지역까지 밀려나는 거지.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성과 지대에 따라서 기능들이 쪼개지는 현상을 도시 내부 분화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쪼개졌는지는 살펴봤으니까 쪼개진 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도심입니다. 접근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봐봐, 주변 중간 지역은 우리에게서는 따로 고1 과정에서는 살펴보지 않고요.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을 살펴볼 건데 도심이 부도심보다 접근성이랑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부도심이 주변 지역보다 접근성이랑 지대가 높고 근데 주변 지역 안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이해 가죠? 접근성이 가장 높고요. 그럼 즉 이 말은 교통이 가장 편리해.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죠. 이해 가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아요. 유동 인구 있네. 그러면 가장 비싸니까 이 월세랑 빌딩 뭐 전세든 매매가든 이걸 낼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냐면 주로 중심 업무지구. 얘네가 주로 기업 본사들, 대기업 본사들. 대기업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비싼 월세, 비싼 집,
집값, 매매가, 전세가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고도 버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해가죠? 그리고 상업지역, 좀 엄청나게 큰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애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비싼 월세, 뭐 매매가, 지대 다 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부도심. 부도심은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형성돼요. 주로 강남이 부도심에 가깝고요. 유동인구는 도심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봐봐, 이 주간인구 지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간인구 지수는 쉽게 얘기해서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 걸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도심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부도심이죠. 그래서 도심도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편이다. 그 대신 도심보다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부도심은 하는 역할이 부도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요. 그래서 도심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호 업무 기능 그대로 나타나고요. 편의시설, 뭐 백화점, 은행, 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부도심이랑 도심의 생활 모습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강남역 나오면 진짜 빌딩들 엄청 많고, 뭐 쇼핑몰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이 주변 지역입니다. 서울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공업지역. 넓은, 얘네도 매출이나 뭐 생산액은 저기 중심 업무지구나 상업지역에 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문제는 얘네는 넓은 땅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기 대기업 본사는 건물 하나, 기껏해야 건물 하나면 되는데, 얘네는 진짜 엄청나게 넓은 땅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더 너무 넓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 가운데 못 있어요. 진짜 그거 냈다가는 기업 파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바깥이 좀 더 싸니까 그 넓은 땅을 확보하려고 서울 바깥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주거 지역. 아파트는 생산 기능이 없죠. 이해가지? 그러니까 뭘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잖아. 매출을 만들어내진 않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위치합니다. 주로. 이해하죠? 물론 도심에도 주거 지역이 있지.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주변 지역에 주거 지역이 더 많다고. 이해하죠? 그래서 서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 도시 내부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물어보면 서울에서 내요. 그래서 여기가 도심 중구죠. 그리고 강남구인데 저기 강남에서 이야기하는 부도심은 주로 이 강남 중간 쪽을 의미하고요. 이해하죠? 물론 이제 강남이 이렇게 길지만 강남 중간 쪽이 부도심에 가깝고요. 여기가 주거지역, 완전 서울 끝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공업지역, 여기도 완전 서울 끝에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갈수록 접근성과 그 지대가 떨어지죠. 물론 서울 안이 다 엄청 비싸죠. 그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토지 용도, 뭐 임야, 산이나 농경지 등이 그냥 시가지, 도시의 모습, 도시 용도 땅이나 뭐 상업단지, 그냥 건물이 계속 세워지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자연의 땅이었던, 그냥 논밭, 그냥 흙밭이었던 땅들을 다 아스팔트를 깔고 그러잖아. 그래서 녹지 면적은 감소하고요. 반대로 포장 면적,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면적이 증가하죠. 도시성의 확산, 도시성이 뭐냐면 도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주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합리성, 효율성, 자율성을 추구해요. 생활 모습에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익명성, 뭐 요즘에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비율도 늘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로 온라인은 뭐 닉네임, 별명 이런 걸로 기반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도 맺어지고요.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인간관계가 많이 일반화돼요. 2차적 인간관계는 특정 목적을 갖고 만나는 관계야.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저랑 학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수업이라는 2차적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특정 목적을 갖고 만나는 관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차적 인간관계예요. 이해가죠? 반대로 1차적 인간관계는 목적 없이 만나는 관계. 뭐 주로 여러분 친구, 부모님 정도?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 모습이 많아지는 거지. 뭐 회사 사람들이건 어른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 수준의 양, 생산되는 서비스나 상품의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 사람들의 소득이 농촌보다 높으니까 수준이 높아지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시골에 비하면 그리고 여가 시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요. 직업의 분화, 2, 3차 산업이 많아져요. 그리고 직업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특히 2, 3차 산업 중에서 3차 산업 서비스업의 종류나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죠. 아까 봤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8%가 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주의 가치관이 늘어나요. 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중심적인 생활이 강해지고 반대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거는 도시 내부 구조의 특징은 우선 저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별로 다 알아야 되고요. 다음 나머지는 그냥 산업화랑 도시화로 인해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만 알면 돼. 오케이? 그 다음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면 산업화랑 도시화 끝이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산업화랑 도시화로 이런 문제점이 생겨났다고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주택 문제. 여러분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라서 물론 뉴스로 많이 들었죠. 집값 비싸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 돼서 만약에 자취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심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다음 교통 문제. 차가 엄청 막히고 주차 공간도 항상 부족하죠. 그다음 또 환경 문제에서는 폐기물 문제, 쓰레기도 많이 생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대기 오염 문제도 당연하고요. 그다음 이제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아까 녹지 면적이 줄고 포장 면적이 증가했다 했잖아. 그로 인해 문제점이 몇 개 있어. 첫 번째가 홍수 발생 위험이 커져요. 그냥 만약에 흙이나 풀로 된 땅바닥이었으면 만약 비가 많이 와도 그 흙이 빗물을 어느 정도 머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그걸 그냥 쓸려 보낸단 말이야. 흡수하는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흘려 보내도 모자라면 그냥 그 위에 그대로 빗물이 쌓이죠. 그래서 홍수가 더 많이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포장 면적이 증가해서 홍수 발생 위험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열섬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신에서는 열섬 현상을 따로 한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도시의 문제점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시가 인공열 때문에 뜨끈뜨끈해지는 걸 열섬 현상이라 그래요. 원인. 일단 도시의 녹지 면적이 부족하죠. 그리고 냉난방기구, 그러니까 에어컨을 쓰면 나도 당연히 에어컨 좋아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실내는 차가워지지만 이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도시가 더워지고 뭐 자동차에서도 뭐 배기가스 나오면 또 뜨거운 바람까지 같이 나오니까 더워지고 그런 인공열. 그리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복사열. 이 태양빛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게 그대로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팔트는 얼마나 더우면 그런 뉴스 봤어. 여름에 아스팔트에서 후라이도 해먹던데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래요. 그죠? 대책 하천을 그러니까 하천을 다시 만들면 물이 많으면 우리 그 자연 환경 때지만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도시가 금방 뜨거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 건물의 옥상 정원. 그래서 좀 잔디나 풀 같은 것도 깔면 얘네들이 좀 그 기온 높아지는 걸 막아낼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좀 더 이용되는 차가 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공열도 줄겠죠.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신도시들은 좀
이런 녹지 공간이 좀 있게 조성을 하는 것 같아. 그쵸? 우리 앞에도 나무가 꽤 많길래 한번 저것도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열섬 현상은 따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 문제점, 지역 격차죠. 당연히 촌락의 인구랑 노동력 이런 거 다 일자리 다 감소하죠. 뭐 이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죠. 시골에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광역시만 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도 대전 살았거든요 한때. 근데 대전은 그래도 일자리가 좀 있는데 무슨 일자리가 많냐면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공대생 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학과 나왔잖아. 퓨어 문과잖아. 그래서 별 일자리가 없고요. 우리 우리과 동기들, 사학과 출신 동기들이 대부분 많이 가는 게 그래서 공무원을 많이 했어요. 역사 공부하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 요즘은 한능검으로 대체됐다던데 우리 때는 그 공무원 시험 중에는 한국사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한국사에서 좀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공무원 시험 나머지 과목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취직하면 주로 서울로 또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확실히 광역시만 돼도 일자리가 막 팡팡 넘쳐나진 않는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인간 소외 현상. 여러분들은 혹시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공부하는 기계인가? 이렇게 현타 온 적 있나요? 그걸 인간 소외 현상이라 그래. 인간 소외 현상은 일할 때 내가 맨날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근 맨날 하고 일만 하고 집에는 가서 잠만 자는 것 같고 주말에도 노동하고 이러면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라는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그 현타를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해요. 이해가죠? 그런 문제도 있고 노동 문제 뭐 요즘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서 그로 인해 실업자들도 발생하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개인주의가 좀 심화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문제, 이기주의를 강조하는 문제도 있고요. 해결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뭘 하냐면 지방의 혁신도시를 육성해요. 혁신도시는 몇몇 지역에 공기업을 내려 보내는 거야. 공기업은 국가 거니까 가라고 하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가는 거기 직장인분들은 싫어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가면 지역으로 보내주면 그분들이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좀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죠. 다음 뭐 녹지 공간 당연히 확보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신도시들은 이런 게 꽤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해가는 내용입니다. 뭐 지역적으로는 다시 뭐 도시 재개발 사업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좀 이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육성해요. 그래서 나도 대전에 있을 때 뭐를 봤냐면 지나갈 때 봤는데 그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봤냐면 그냥 같이 밥 먹기야. 그러니까 같이 점심 먹기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너무 교류가 없으니까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그냥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혼자 밥 먹을 때보다 좀 생기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동체 의식을 길러보고자 그런 프로그램도 지자체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도 기원내고요. 우리도 당연히 나도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이기적인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됐고 우리 이제 5문제 풀어볼 건데 오케이?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세요. 나는 이제 바로 해설할게. 간다. 자, 이게 이제 평가원 예시 문항에 등장했던 도시화랑 산업화에 관한 문제예요. 1-1 다음 자료는 도시화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각각 도시나 촌락 중에 하나이고 가에서사는 각각 대한민국, 베트남, 영국 중에 하나이다. 보겠습니다. 도시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간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도시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도시화 과정은 도시화율에 따라서 우리 배웠죠?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도시화율은
국가 내 도시와 촌락 인구를 알 수 있을 때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초기 단계는 0부터 20, 종착 단계는 80에서 100, 가속화 단계는 20에서 80 사이겠죠.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진행 과정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고 A랑 B 인구는 촌락이랑 도시 인구 중에 어떤 인구인지, 가나다는 대한민국, 베트남, 영국 중에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선 뭐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도시 인구랑 촌락 인구를 찾는 게 먼저 중요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대륙별 도시화율 알려줬죠.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도시화율도 알려줬죠. 그거 알려준 이유가 있다 그랬죠. 나오니까 그랬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알죠. 90% 이상이 도시화율이. 그리고 영국 봐봐. 선생님, 그러면 나라별 도시화율을 다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쓰겠어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대륙별 도시화율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그냥 영국은 유럽 대륙이고 베트남 아시아 대륙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돼요. 영국은 그럼 도시화율이 아까 한 대략 75% 이상이었잖아. 그러면 75% 80% 이상이겠지? 라고 생각만 하는 거야. 베트남은 아시아였는데 한 아까 55% 정도였던 것 같아. 대략이요. 뭐 구체적인 건 나도 몰라. 알아서 뭐해요. 필요 없어요. 이해 가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따로 배웠고 베트남과 영국은 대륙별 도시화율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다를 봤을 때 이 진한 색이 두 개가 더 많죠. 가랑 다가 더 진한 색이 많잖아. 그럼 봤을 때 대한민국이랑 영국은 도시화율이 높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도시화율이 높은데 가랑 다 중에 저 진한 색이 두 개가 더 높다. 그러면 이 진한 색이 도시 인구구나라고 맞출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그럼 반대로 B는 촌락 인구겠죠? 자, 이해 가나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대략 저 대한민국이랑 영국, 베트남의 도시화율을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과 영국은 도시화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겠죠. 거기까지도 알겠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A랑 B 인구 중에서 도시랑 촌락 인구를 찾아야 되는데 가랑 다를 보니까 저 진한 검정색 A 인구가 가랑 다 두 개가 더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한민국이랑 영국 이 두 국가가 도시화율이 높았고 도시 인구가 많을 테고, 그러면 두 개가 더 많은 A 인구가 도시 인구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그러면 가랑 다 중에서 영국이랑 대한민국을 찾아야 되잖아. 나는 당연히 베트남이겠죠. 도시 인구가 제일 적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또 배웠죠.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시작됐다. 이해하죠? 그 전에는 촌락 인구가 많았고 점차 확대돼 가는 거 보이죠, 도시 인구가. 그래서 가가 대한민국이고요. 영국은 예전부터 도시화가 많았네요. 그래서 다가 영국.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면 되고요. 선지는 이 문제는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야. 그래서 봐봐. 영국은 대한민국보다 1970년대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다. 도시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때는 무슨 단계예요? 가속화 단계죠. 근데 1970년대를 보면 여기잖아. 영국은 이때도 종착 단계죠. 대한민국은 가속화 단계죠. 그럼 누가 증가율이 높아? 대한민국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어요. 이해하죠? 디귿은 기업보다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디귿이 종착 단계고 기업이 초기 단계인데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건 기업 초기 단계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나는 베트남은 2015년에 니은 가속화 단계에서 종착 단계로 진입했냐? 그러면 2015년을 보면 되는데 대략 그냥 10으로 쳤을 때 도시 인구가 4 정도 되거든요. 도시 인구가 대략 그냥 40%잖아. 이해가죠? 그러면 아직 가속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베트남 그냥 55%로 계산했잖아요. 그건 대략인 수치야. 실제로는 40%밖에 안 되네요, 베트남은. 이해가죠? 근데 그렇게 풀어도 그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이해가죠? 평가원도 다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륙별 평균 도시화율은 외우고 있으면 된다. 그걸로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해가죠? 뭐 정확한 수치까지 어떻게 우리가 모든 나라 국가의 도시화율을 알겠어요. 가는 다보다 교회화 현상의 출현 시기가 이르다. 교회화 현상은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종착 단계. 그럼 종착 단계가 더 이른 건 누구예요? 영국이죠. 우리나라는 대략 한 90년대부터잖아. 영국은 50년대부터죠. 그래서 틀림. 가이사 다중 1955년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건 다죠. 정답 5번. 이렇게 자료 해석 문제로 등장을 했네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등장하기보다는 그냥 도시화율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려는 문제 같아. 이해가죠? 그다음 이 뒤로는 그냥 도시화랑 산업화에 대한 개념 문제예요. 보면 1-2번 옳지 않은 것,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진행 속도가 빠르죠. 선진국은 이미 종착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느려요. 증가율이 낮아요. 오케이. 니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상승했으니까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요. 대도시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도시랑 인근 도시가 간의 상호작용은 반대로 늘겠죠. 3번이 틀렸고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표장 면적이 증가해서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홍수가 많이 발생하고요. 도심의 녹지 공간 부족으로 그리고 인공열 방출로 도시의 열섬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일단 3번. 역시 기획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도시 내부가 교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멀하게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원인 콘크리트 건축물과 아스팔트 복사열 맞죠? 냉난방 장치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인공열 이것도 맞죠? 대책 건물 옥상 정원과 가로수 확충 맞죠? 2번 이게 리을인데 틀렸죠?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거. 여러분 그 복개라는 건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하천을 복개한다는 얘기는 하천을 아스팔트로 덮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열섬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대책이 될 수 없죠? 4번.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은 대책에 올바르니까 맞죠. 그 다음 이제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요거 가속화 단계 그러니까 도시화 가정 그래프 문제랑 도시 내부 구조 문제도 집어넣었습니다. A에서 C 단계에 대한 설명. 자, C가 무슨 단계? 초기, B가 가속화, A가 종착 단계. A 단계는 1차 산업, 이거 C 단계, 초기 단계에서 많죠. B 단계는 2초 형도 현상이 활발하고요. A 단계는 C보다 C가지 면적이 넓어요. 근데 여러분 C가지 면적을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C가지가 도시예요, 도시. 도시의 면적, 즉 C가지 면적이 넓다. 오케이? 대체로 선진국은 A 단계에 해당되겠죠? 정답 3번. 자, 1-5번.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 내부가 분화해서 도심, 부도심,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형성됐대. 여기까지는 도시 내부, 서울시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가죠? 그 다음 서울의 기능이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된 건 서울 외부, 경기도까지 보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기역은 디귿보다 평균 지가가 당연히 높죠. 지가랑 지대랑 사실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그냥 둘 다 땅값으로 이해해도 돼요. 니은은 기역이 수행하는 기능을 분담한다. 맞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죠. 디귿은 니은보다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죠.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접근성이 높잖아.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다음에 다시 할 건데 지금 해설을 하면서 하면 르의 범위는 주변 지역의 범위는 교통의 발달로 계속 확대됩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가장 바깥쪽에는 배후 농촌 지역이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 뒤에 5-2단원이랑 3단원은 묶어서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것까지 하면 제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대비로 통합사회 강의 올리는 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의는 이제 통합사회 2부터 시작할 건데 여름방학에 최대한 좀 미리 올려보려고 해요. 알겠죠? 제가 또 다시 올리게 되면 공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대비하시고요. 여러분 미리 지금 듣는 학생들 진짜 너무 대단한데 반복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뵙겠습니다. 안녕.